지금 스리랑카 사회에 국가 붕괴라는 충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외환 보유고 0달러. 하루 13시간의 정전. 주유소 앞엔 수킬로미터의 줄이 늘어섰고 병원에선 마취제가 없어 수술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이 전쟁 때문도 자연재해 때문도 아니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시작은 단 하나의 오만한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닌 중국과 손을 잡겠다. 가장 똑똑하다던 엘리트들의 이 선택이 어떻게 한 나라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뻔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회의실 문이 열리자마자 박준호가 무거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한국 정부가 3개월간 준비한 경제협력 제안서였어요. 표지만 봐도 두께가 5cm는 됐죠. 저는 첫 장을 넘기다 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룬 페레라입니다. 스리랑카 대통령실 국가경제개발수석보좌관이죠. 런던 정경대에서 금융학 석사를 받았고 월스트리트에서 5년간 일했습니다. 제 책상 위엔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쓴 추천서가 액자에 걸려 있어요. 이 나라에서 경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박준호는 프로젝터를 켜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섬유공장 설립, 비료생산시설 현대화,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이 나열됐습니다. 하나하나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적혀 있었죠. 18개월, 24개월, 36개월. 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박준호가 펼친 도면엔 공장 배치도와 관계 시설 설계가 빼곡했어요. 파이프 직경, 토양 분석 데이터, 작물 순환 주기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어요. 이게 2019년에 할 일인가요? 한국은 70년대에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세상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금융과 물류의 시대예요. 박준호는 농민 교육 프로그램 예산안을 넘겼어요. 연간 500만 달러, 5년 계획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3만 명의 농민을 교육하면 쌀 생산량이 2배로 늘어난다고 했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500만 달러로는 현대적인 항구 부두 하나도 못 짓습니다. 박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급하게 가면 무너진다고 기초가 단단해야 나라가 선다고 했습니다. 기초라니. 얼마나 촌스러운 단어인가요? 저는 박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20세기에 살고 있었어요. 공장을 짓고 농민을 교육하고 천천히 성장하는 그런 낡은 방식이요. 하지만 스리랑카는 달라야 합니다. 우린 인도양의 싱가포르가 될 수 있어요. 물류허브, 금융센터, 관광명소로요. 저는 박준호를 향해 물었습니다. 지름길이 있는데 왜 돌아가야 하냐고요. 박준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름길은 종종 절벽으로 이어진다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건 실패자들의 변명이에요. 서방개발은행팀도 비슷했습니다. 투명성 강화, 부패 척결, 재정 건전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조건 목록이 A4 용지로 3장이나 됐습니다. 환경 영향평가, 인권 실사, 노동법 준수, 회계 감사, 의회 승인까지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이 모든 걸 다 거치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서방은행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 과정이 귀찮게 느껴지겠지만 결국엔 스리랑카를 위한 거라고요. 투명한 절차 없이 빌린 돈은 부패의 온상이 되고 결국 국민만 고통받는다고 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40분이나 흘렀어요. 박준호가 다시 도면을 펼쳤어요. 이번엔 기술 전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스리랑카에 와서 3년간 현장에서 가르친다고 했죠. 공장 운영, 품질 관리, 유지 보수까지요. 그래야 우리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3년이요. 그 긴 시간 동안 국민들에게 뭘 보여줄 건가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당장 변화를 원해요. 5년 뒤의 자립이 아니라 내년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어요. 박준호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저는 박준호와 서방은행팀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빨리 결과가 필요한지요. 그들은 안전한 나라에서 와서 느긋하게 조건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달라요. 박준호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예상성과 그래프였습니다. 3년차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5년차부터 급격히 상승하는 곡선이었죠. 박준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더디지만 결국엔 가장 견고한 성장이라고요. 저는 그래프를 보며 속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3년을 기다릴 순 없습니다. 박준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제안을 검토해 보시겠냐고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검토하겠다고요. 하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박준호도 그걸 눈치챘을 겁니다. 서방은행 대표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 연락 달라고 했죠. 박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빠른 길이 항상 좋은 건 아니라고요. 인프라는 수익을 내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동안 빚은 쌓인다고 했어요. 차라리 느리더라도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론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박준호가 놓고 간 도면 한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료 공장 설계도였죠. 파이프와 밸브, 화학 반응로가 세밀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그걸 오래 바라봤습니다. 정교했어요. 하지만 느렸습니다. 창밖으로 콜롬보 항구가 보였어요. 낡은 부두와 녹슨 크레인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풍경을 상상했어요. 최첨단 컨테이너 터미널, 유리로 된 청사, 대형 선박들이 줄지어 정박한 모습이요. 인도양의 진주, 동서양을 잇는 허브가 된 스리랑카요. 저는 가방을 챙겨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박준호 같은 사람들은 평생 공장 도면이나 들여다보며 살겠죠. 느린 성장, 착실한 기초, 그런 따분한 말들을 되풀이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달라요. 저는 국가 전체를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경제기획부 차관을 만났어요. 차관이 물었습니다. 한국 제안은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검토 중이라고요. 차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에서 뭔가를 읽었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공부하고 뉴욕에서 일했어요. 세계 경제의 흐름을 압니다. 박준호 같은 사람들보다 훨씬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죠. 제 판단이 틀릴 리 없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비서가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다른 프로젝트 관련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박준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빠른 길이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그 말이요. 창밖으론 여전히 낡은 항구가 보였어요. 하지만 곧 달라질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했습니다. 빠르게, 눈에 띄게 세계가 주목하는 방식으로요. 제조업이나 농업 같은 느린 방식 말고요. 금융 허브, 물류센터, 관광 명소. 이 세 가지가 스리랑카의 미래예요. 제조업이나 농업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우린 서비스로 도약할 거예요. 저는 아직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었어요. 사흘이 흘렀습니다. 리웨이가 대통령궁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를 같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중국 국영 인프라 컨소시엄 실무 총괄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었고 박준호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묘한 대비였죠. 리웨이의 접근 방식은 박준호와 완전히 달랐어요. 무거운 서류 뭉치 대신 얇은 태블릿 하나만 테이블 위에 놓았고 화면이 켜지자 3D 모델링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햄반토타 항구의 미래 모습이었어요. 초대형 컨테이너선들이 줄지어 정박하고 자동화 크레인이 우아하게 움직이고 유리로 된 관제센터가 인도양의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박준호의 도면이 종이 위에 설계도였다면 이건 살아 숨쉬는 비전이었어요. 구체적이고 눈부신 미래가 제 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리웨이가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15억 달러면 이 모든 게 가능하다고 18개월 안에 착공해서 36개월 안에 완공할 수 있다고요. 계산기를 꺼낼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박준호의 비료 공장 제안이 5년에 걸쳐 겨우 500만 달러였던 반면 리웨이의 제안은 그 규모의 300배였죠. 게다가 속도마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리웨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핵심을 물었어요. 조건이 무엇이냐고요? 리웨이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결했습니다. 조건 같은 건 없다고 했어요. 단순한 차관일 뿐이라고 연 6.3% 이자로 빌려주고 20년에 걸쳐 갚으면 그만이라고 했습니다. 투명성 심사도 환경평가도 인권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의회 승인만 받으면 내일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죠. 속으로 웃음이 터져나올 뻔했습니다. 서방은행이 A4 용지 3장에 걸쳐 나열했던 그 끝없는 조건 목록이 떠올랐어요. 부패 척결, 회계 감사, 인권 실사까지 전부 거치려면 2년은 좋게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방식은 달랐어요. 복잡한 절차도 까다로운 조건도 없이 그저 간단 명료했습니다. 빌려주고 갚으면 끝이었죠. 리웨이가 화면을 넘기자 이번엔 콜롬보 국제공항 현대화 계획이 펼쳐졌습니다. 12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였고 새 터미널과 활주로 확장, 면세구역 조성까지 모든 게 포함돼 있었어요.
리웨이는 차분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항구와 공항이 완성되면 스리랑카는 인도양의 진정한 허브가 될 거라고, 물류와 관광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했어요.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졌습니다. 그의 말엔 일리가 있었어요. 지리적으로 스리랑카는 축복받은 위치에 있습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 사이, 중동과 아시아를 잇는 완벽한 중간 지점이죠. 현대적인 인프라만 갖춰진다면 자연스럽게 물동량이 몰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리웨이가 명함을 건네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언제든 연락하라고, 충분히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급하지 않다는 말투였지만 그의 눈빛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리웨이가 떠난 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엔 여전히 항구 영상이 무한 반복되고 있었고 저는 그걸 멈추지 않은 채 계속 바라봤어요. 지칠 줄 모르고 반복되는 그 영상처럼 제 머릿속에서도 같은 확신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답이라고, 제가 찾던 바로 그 길이라고요. 그날 오후 비서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박준호가 약속도 없이 다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순간 망설여졌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어차피 마지막이 될 테니까요. 박준호는 이번에도 서류를 들고 왔더군요. 수정안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검토한 결과 초기 지원 규모를 2배로 늘릴 수 있다고, 비료 공장뿐 아니라 섬유 공장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건은 붙어 있었습니다. 투명성, 지속 가능성, 기술 이전이라는 그 익숙한 단어들이요. 서류를 받아들긴 했지만 펼쳐볼 생각은 없었어요.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검토해 보시겠냐고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미 다른 제안을 받았다고요. 박준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어디서 받았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박준호는 깊은 한숨과 함께 조용히 말했어요. 중국이냐고요. 제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박준호가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 차관은 겉보기엔 매력적이지만 그 안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고요. 이자율이 결코 낮지 않고 상환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우며 무엇보다 스리랑카가 직접 운영할 능력을 키우지 못한다고 했어요. 결국 화려한 인프라만 덩그러니 남고 감당할 수 없는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었어요. 항구가 완성되기만 하면 물류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연간 최소 5억 달러는 충분히 벌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자 갚고도 넉넉히 남는다고, 숫자가 이미 다 증명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박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그 전망은 너무 낙관적이라고, 현실은 절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짜증이 치밀어 올랐어요. 박준호는 도대체 왜 항상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는 걸까요? 안 된다, 위험하다, 신중해야 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럼 한국 방식으로 하면 대체 언제 결과가 나오냐고요. 박준호는 주저없이, 오히려 너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소 5년은 걸린다고요. 5년이라니요. 코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국민들에게 대체 뭘 보여줄 수 있다는 건가요? 공장 짓는 과정이요? 농민 교육 프로그램이요? 그런 건 뉴스 한 줄도 안 나오는 일들이에요. 국민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를 원합니다. 5년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요. 박준호가 마지막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지금 당장의 화려한 결과가 나중엔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인프라는 수익을 내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했어요. 차라리 느리더라도 확실한 길을 가는 게 100배 낫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는 끝났다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선언했어요. 박준호도 천천히 일어서며 테이블 위에 서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한국은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엔 체념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답 대신 문을 열었습니다. 박준호가 복도로 나갔고 뒤따르던 한국 팀원들도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다시 한번 혼자가 됐습니다. 테이블 위엔 2개의 서류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박준호가 남기고 간 수정안과 아침에 리웨이가 이메일로 보낸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저는 두 서류를 천천히 비교하며 들여다봤어요. 한국 제안은 연간 1,000만 달러씩 5년에 걸쳐 총 5천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었고 조건이 빼곡히 적혀 있었으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 제안은 일시에 15억 달러를 투입해 3년 만에 완공한다는 계획이었고 조건은 사실상 없었으며 즉시 시작할 수 있다고 돼 있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제안이 압도적이었어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리웨이의 번호를 눌렀어요. 리웨이가 전화를 받았고 저는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요. 리웨이의 목소리에 미소가 번지는 게 느껴졌어요. 현명한 결정이라고 내일 아침 계약서를 들고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콜롬보 항구의 주황빛 석양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저 낡고 녹슨 풍경은 곧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거예요. 박준호가 남기고 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정교하고 세밀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느렸어요. 스리랑카는 그렇게 여유롭게 기다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필요했어요. 박준호의 서류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쇳소리를 내며 닫히는 서랍 소리가 마치 과거와의 결별처럼 들렸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제 스리랑카의 시간은 중국의 속도로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리웨이가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두꺼운 가죽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어요. 제법 두께감이 있는 서류였지만 저는 세세하게 읽지 않았습니다. 주요 조항만 확인했어요. 15억 달러, 연 6.3%, 20년 상환.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서명란에 펜을 대는 순간 잠깐 망설여졌어요. 박준호의 마지막 경고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확실하게 서명했습니다. 리웨이도 자기 자리에 서명했어요. 우리는 일어서서 악수했습니다. 리웨이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라고, 스리랑카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습니다. 맞아요. 이건 새로운 시대의 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때 대통령은 환한 표정으로 만족을 표했어요. 잘했다고, 이게 진짜 국가 경영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가슴이 뿌듯하게 부풀어 올랐어요. 제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 되자 발표가 나갔습니다.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15억 달러 규모 항구 개발 프로젝트 착수라는 헤드라인이었어요. 기자들은 들뜬 목소리로 보도했고 경제 전문가들이 스튜디오에 나와 긍정적인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스리랑카 증시가 급등했다는 속보도 띄워졌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마주했습니다. 반사된 제 얼굴엔 자신감과 성취감이 넘쳐 흘렀어요. 해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바꿀 결정을 내렸어요. 박준호 같은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편에서 쓰입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론 계속해서 항구 영상이 재생됐어요. 36개월만 지나면 완성됩니다. 그때가 되면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제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제 비전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요. 박준호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잠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지워버렸어요. 그는 과거의 사람이에요. 반면 저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빠르고 확실하고 눈부신 미래로요. 36개월이 흘렀습니다. 헨반토타 항구 완공식이 열린 날이었어요. 대통령과 강요들이 단상에 올랐고 중국 대사와 리웨이가 그 옆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바로 뒤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인도양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거대한 컨테이너 크레인들이 병사처럼 줄지어 서 있었고 새로 건설된 부두는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시도록 하얗게 빛났습니다. 대통령이 붉은 리본을 자르는 순간 하늘 높이 폭죽이 터졌어요. 오색 연기가 인도양 하늘에 피어올랐고 모여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해냈습니다. 박준호가 5년도 넘게 걸린다며 고개를 저었던 그 일을 저는 단 3년 만에 완성해냈어요. 리웨이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을 때 그의 얼굴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고 약속을 지켰다는 자부심이 온몸에서 묻어났어요. 저도 확신에 찬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였으니까요. 15억 달러가 만들어낸 기적이었고 이 항구는 앞으로 스리랑카 경제의 심장이 될 터였습니다. 완공식이 끝난 뒤 항구 구석구석을 둘러봤어요. 최신식 컨테이너 터미널, 자동화된 하역 시스템, 초대형 선박도 거뜬히 정박할 수 있는 심해 부두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3년 전 박준호에게 이 광경을 보여줬더라면 입을 다물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국가 경영이니까요. 느린 개혁이나 지루한 기술 교육 따위가 아니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건 말이에요. 항구 관제센터 꼭대기에 올라 전체 시설을 내려다봤습니다. 드넓은 부두가 한눈에 들어왔고
저 멀리 수평선까지 시야가 탁 트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부두가 텅 비어 있었어요. 완공식을 위해 중국 화물선 한 척이 정박해 있었지만 나머지 선석들은 전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항만공사 사장에게 물었어요. 언제쯤 본격적으로 화물선이 들어오느냐고요. 사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곧 들어올 거라고,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납득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새로 생긴 항구니까 물류회사들이 아직 잘 모르는 거겠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배들이 몰려들 겁니다. 인도양 한가운데 이토록 현대적인 항구가 있는데 안 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3개월 뒤엔 콜롬보 국제공항 확장 공사가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12억 달러가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였고 새 터미널은 연간 1,000만 명을 거뜬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고 면세구역은 싱가포르 창의공항과 견주어도 손색 없을 만큼 화려했습니다. 완공식 날 저는 새로 깔린 활주로 한가운데 섰어요. 6차선 규모의 넓디 넓은 활주로였고 최신 항법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대통령과 강요들, 그리고 중국 측 인사들이 함께 잔을 부딪히며 건배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이 장면은 다음날 모든 신문 일면을 화려하게 장식했어요. 저는 샴페인 잔을 들고 활주로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완공식을 위해 중국 항공사 전세기 한 대가 착륙했을 뿐, 그게 전부였습니다. 공항공사 이사에게 신규 취향 항공사가 몇 개나 되는지 물었어요. 이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협상 중이라고,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훌륭한 시설을 두고 항공사들이 마다할 리 없었으니까요. 곧 전 세계에서 비행기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거였습니다. 그해 연말, 정부 경제보고서가 발간됐어요. 인프라 투자 성과 부분에서 헨반토타 항구와 콜롬보 공항이 대대적으로 소개됐습니다. 화려한 사진과 그래프가 지면을 가득 채웠고 미래 전망은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제 이름이 여러 곳에 굵은 글씨로 언급돼 있었고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명시돼 있었어요. 대통령이 저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축하한다며 손을 잡았고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치켜세웠어요. 포상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론 뿌듯함이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3년 전 박준호를 회의실에서 내보낼 때부터 이런 날이 올 거라고 확신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고 보니 감회가 남다르게 밀려왔습니다. 국제 언론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스리랑카의 눈부신 인프라 도약을 특집으로 다뤘고 블룸버그는 중국 1대1로 사업의 빛나는 모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스크랩해서 사무실 벽면에 정성스럽게 붙여뒀어요. 런던 정경대 동문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연 요청이었어요. 개발도상국의 빠른 경제 발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요. 어느 날 우연히 박준호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섬유 공장 현대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역시 그 사람답군요. 여전히 공장이나 짓고 있는 거죠. 느리고 지루한 일을 묵묵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저는 국가 전체를 바꿔놓았어요. 연말 경제성과 발표회가 성대하게 열렸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완공된 항구와 공항 사진이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웠고 참석자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국가 경영이라고요. 빠르고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 국민들에게 희망을 두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를 켰어요.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헨반토타 항구가 이번 달에도 목표 물동량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런 세세한 수치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큰 그림입니다. 스리랑카가 최첨단 인프라를 갖췄다는 사실 자체죠. 사무실에 도착하니 리웨이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고 항구와 공항이 잘 운영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물론이라고요. 모든 게 순조롭다고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리웨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새로운 프로젝트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고속도로 네트워크 건설이었어요. 8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저는 귀가 솔깃해졌어요. 항구와 공항에 이어 고속도로까지 완성되면 스리랑카는 정말로 완벽해질 겁니다. 리웨이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인프라는 네트워크라고 항구와 공항만으론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고속도로로 연결해야 비로소 진짜 효과가 난다고 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어요. 리웨이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나간 뒤 저는 창밖을 길게 바라봤어요. 콜롬보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고 저 멀리 항구의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대통령실에서 만찬이 열렸습니다. 중국 대사와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했어요.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만찬장에서 대통령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아룬 덕분이라고, 스리랑카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순간이에요. 인정받는 순간이죠. 3년 전 중국과 계약서에 서명할 때 꿈꿨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농업부에서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긴급 식량 안보 위기 경보였죠.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 감소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원인은 비료 부족이었습니다. 농업부 장관이 직접 찾아왔어요. 중국에서 수입하던 비료가 끊겼다고 했습니다. 스리랑카가 외환 부족으로 대금 지불을 미루자 중국 측이 수출을 중단했다는 거였어요. 장관은 초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엔 식량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고, 그러면 외환이 더 고갈된다고 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시적 현상이라고요. 중국과 협상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했어요. 장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 측이 선불을 요구한다고, 외상은 더 이상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재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하며 장관을 돌려보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중앙은행 총재가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외환보유고 현황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30억 달러였던 외환보유고가 5억 달러까지 떨어졌다고요. 항구와 공항 건설에 들어간 차관 이자만 연간 2억 달러인데 물류 수입은 예상의 20%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총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6개월 안에 외환 보유고가 바닥난다고, 그러면 석유와 식량 수입이 불가능해진다고 했어요. 국가부도 상황이라고, 지금 당장 긴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너무 비관적입니다. 항구 수익은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관광 수입도 증가할 겁니다.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총재에게 물었습니다. 중국에서 추가 지원을 받으면 어떻겠냐고요. 총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미 빚이 과도한 상황에서 추가 차관은 위험하다고, 상환 능력을 초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총재는 큰 그림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사무실에 남아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농업부 보고서, 중앙은행 보고서, 그리고 재무부에서 올라온 재정 적자 보고서까지 책상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경고를 담고 있었어요. 위기라고, 긴축이 필요하다고,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요. 저는 첫 번째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농업부 것이었어요.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비료 부족, 쌀 생산 감소, 식량 수입 증가 전망. 하지만 이건 해결 가능한 문제예요. 비료는 다른 나라에서도 살 수 있고 쌀도 수입하면 됩니다. 일시적 어려움일 뿐이죠. 두 번째 보고서를 펼쳤어요. 중앙은행 것이었습니다. 외환보유고 감소, 무역적자 확대, 차관이자 부담 증가.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항구 수익이 본격화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물류 회사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서랍을 열어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이런 보고서들이 대통령 눈에 띄면 안 됩니다. 불필요한 걱정만 키울 뿐이에요. 제가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경제연구소 소장이 면담을 요청했어요. 만나지 않으려고 했지만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 중요한 사안이라며 권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만났어요. 소장은 두꺼운 분석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스리랑카 부채 지속 가능성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첫 페이지부터 빨간 글씨로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10%를 초과했다고, 위험 수준이라고요. 소장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 차관 상환이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금 당장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항구 운영권을 재협상하거나 추가 인프라 투자를 중단하거나 IMF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보고서를 테이블 가운데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건 이론일 뿐이라고요. 현실은 다르다고, 항구는 곧 수익을 낼 거라고, 관광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장은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관광객 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항상 부정적인 시나리오만 만드는 걸까요? 경제학자들은 현장을 모릅니다. 이론과 모델만 믿죠. 실제 경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저는 소장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다 계획이 있다고요. 소장이 나간 뒤 저는 그의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몇 페이지 읽다가 화가 치밀었습니다. 페이지를 찢기 시작했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종이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다 찢고 나서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콜롬보 시내가 평화로워 보였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출근하고, 가게는 문을 열고, 차들은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위기라니요. 어디가 위기처럼 보이나요? 이 사람들은 과장하고 있어요. 오후에 리웨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비료 수입건으로요. 리웨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대금만 지불하면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고,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역시 중국은 믿을 수 있습니다. 외환 문제도 물었어요. 단기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냐고요. 리웨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검토해보겠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조건이야 협상하면 되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위기를 넘기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모든 게 통제 가능합니다. 중앙은행 총재도, 경제연구소 소장도 너무 걱정이 많아요. 저는 숫자를 압니다. 경제를 압니다. 위기가 아니라 조정 국면일 뿐이에요. 그날 저녁 대통령 주재 경제회의가 있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또 외환 보유고 얘기를 꺼냈어요. 대통령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개입했어요. 일시적 현상이라고, 중국과 협의 중이라고, 곧 해결될 거라고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어요. 확실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다고,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대통령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갈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했어요. 상관없어요. 우리 뒤엔 중국이 있으니까요. 3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아침 출근길, 차가 갑자기 멈춰 섰을 때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주유소 대기줄이었습니다. 차들이 수킬로미터에 걸쳐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어떤 차들은 밤새 줄을 서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한 노인이 차 옆 아스팔트 위에 쓰러져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황급히 그를 그늘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리다 탈진한 거라고 기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지만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일시적 현상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사무실 건물은 정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춰서서 7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했는데 3층쯤에서 숨이 차기 시작했고 5층에서는 계단 창문에 기대 쉬어야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콜롬보 시내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처럼 북적이는 거리가 아니라 문 닫은 가게들과 그늘에 모여 앉은 사람들만 보였어요. 오후에 병원 앞을 지나가다 차를 세웠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응급실 복도는 환자들로 가득했고 한 의사가 간호사와 언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복도 끝으로 천천히 걸어가 신생아실 문 앞에 섰어요. 인큐베이터 5대 중 3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진 채로요. 간호사 한 명이 손부채로 아기들에게 바람을 보내주고 있었는데 그녀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아기가 너무 작아서 가느다란 숨을 쉬고 있는 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을 때 저는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났어요. 병원을 나오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고, 러시아 전쟁과 유가 폭등과 세계 경제 악화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저녁 무렵 시내 슈퍼마켓에 들어갔습니다. 조명이 꺼진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어요. 쌀이 있어야 할 자리엔 먼지만 쌓여 있었고 밀가루 코너는 아예 선반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점원에게 언제 들어오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그냥 고개를 저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슈퍼마켓 밖으로 나오니 한 여성이 텅 빈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를 가슴에 안고 있었는데 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여성은 울먹이며 분유를 구할 수 없다고 10군데 약국을 돌았지만 전부 품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섰어요.
뒤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차를 주차해두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직접 걷고 싶었어요. 문 닫은 가게들을 지나쳤고 한 빵집 앞엔 100명쯤 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엔 2시간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학교 운동장에선 아이들이 기운 없이 앉아 있었어요. 도로 한가운데선 타이어가 불타고 있었고 경찰이 설득하고 있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요. 발이 아팠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멈추면 생각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면서 거리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정전이라 불이 켜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촛불을 켰어요. 콜롬보가 마치 19세기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땐 완전히 밤이었고 손전등을 켜고 다시 7층까지 계단을 올라가야 했어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끔씩 발전기 불빛이 깜빡였는데 마치 별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것 같았어요. 오늘 본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쓰러진 노인, 손부채질하는 간호사, 작은 아기, 우는 여성, 차가운 눈빛의 점원, 불타는 타이어 앞에 분노한 사람들. 책상을 내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항구가 있고 공항이 있고 인프라는 갖춰졌다고 시간만 지나면 수익이 날 거라고 계속 되뇌었지만 마치 주문처럼 공허하게 들렸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고 대통령궁 앞에 텐트를 친 사람들이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라디오를 껐지만 소리는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타이어 타는 소리, 사람들의 외침이요.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창밖에서 이웃집 발전기 소리가 들렸는데 저희 집엔 발전기가 없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곧 나아질 테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 얼굴들이 차례로 떠올랐어요. 한 명씩 천천히요. 눈을 감았지만 얼굴들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눈꺼풀 뒤에서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고 되뇌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고 나라를 위해 옳은 결정을 내렸어요. 항구를 지었고 공항을 현대화했고 스리랑카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 때문이에요.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청이었겠죠. 빠른 길은 위험하다고, 기초가 중요하다고, 인프라만으론 안 된다고 했던 그 말들이요. 저는 베개를 머리 위로 끌어당겼지만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3년 전 회의실이 떠올랐습니다. 박준호의 도면을 밀어냈던 순간, 리웨이와 악수했던 순간, 계약서에 서명했던 순간이요. 그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승자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저는 어둠 속에서 홀로 떨고 있었습니다. 외부 요인이라고 전쟁과 유가와 세계 경제라고 계속 말했지만 오늘 본 얼굴들은 그런 설명 따윈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고통받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기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작아지고 싶었어요. 위대한 국가엔 소음이 따르는 법이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속삭였지만 그 말조차 이제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잠에 빠져들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잠인가 아니면 도망인가요? 다음 날 오후 리웨이가 찾아왔습니다. 약속은 없었지만 비서가 황급히 알려왔어요. 중국 대사관 차량이 도착했다고 리웨이가 직접 왔다고요.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잠시 호흡을 고르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쩌면 좋은 소식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가슴 한편에서 꿈틀거렸어요. 리웨이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온화했던 미소가 사라졌고 표정이 중립적이었어요. 그는 악수 대신 간단히 고개만 숙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권했지만 그는 손을 저었어요. 오래 있을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겠죠. 긴장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먼저 말을 꺼냈어요. 단기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석유 수입 대금만이라도 긴급 지원해주면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웨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제 말이 끝나자 리웨이가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그는 그걸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스리랑카가 지난 분기 차관이자 지불을 연체했다고 원금 상환은커녕 이자조차 제때 못 갚고 있다고 했어요. 중국 정부가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일시적 외환 부족일 뿐이라고 항구 수익이 본격화되면 곧 정상화될 거라고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리웨이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리랑카는 이미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이건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지급 불능 상태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그럼 추가 지원을 고려해달라고 우리는 전략적 파트너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리웨이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파일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건 3년 전 우리가 서명한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물끄러미 내려다봤어요. 리웨이가 말했습니다. 돈을 못 갚으셨다고 그럼 계약서 조항대로 이행하셔야 한다고요. 약속대로 항구를 넘기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항구를 넘긴다니 무슨 소리죠? 저는 계약서를 집어들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엔 주요 조항만 확인했었죠. 15억 달러, 연 6.3%, 20년 상환. 하지만 지금 제 눈에 들어온 건 다른 문구였습니다. 8페이지 하단,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이었어요. 채무 불이행 시 담보자산의 운영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줄엔 더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어요. 운영권 임대기간 99년이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99년이요. 한 세기에 가까운 시간이었어요. 저는 리웨이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중립적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게 당연한 수순이라는 듯이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협상 가능한 사안이라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리웨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라고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했어요. 스리랑카 정부가 서명했고 의회가 승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모든 문장을, 모든 단어를 읽었어요. 9페이지엔 또 다른 조항이 있었습니다. 운영권 이전 시 중국 기업이 항구의 모든 수익을 가져간다는 내용이었어요. 스리랑카는 단지 토지를 제공할 뿐이라고요. 10페이지엔 분쟁 해결 조항이 있었는데 관할 법원이 베이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뭘 서명한 건가요? 3년 전 그날 저는 이 계약서를 제대로 읽었나요? 법무팀 검토는 왜 안 했죠?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죠. 중국을 믿었으니까요. 전략적 파트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리웨이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공식 답변을 달라고요. 만약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국제중재에 회부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리랑카의 국제신용도는 더욱 추락할 거라고 다른 채권자들도 일제히 상환을 요구할 거라고 경고했어요. 저는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리웨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개인적으론 유감이라고 하지만 이건 비즈니스라고요. 중국 정부도 자국 국민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손에는 여전히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99년이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춤을 췄어요. 한 세기입니다. 제 손자도 손자의 손자도 태어나기 전에나 돌아올 항구예요. 천천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어요. 15억 달러라는 과도한 금액, 6.3%라는 높은 이자율, 항구 수익에 대한 낙관적 전망.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스리랑카가 갚지 못할 거라는 걸 그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리웨이의 온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3년 전 회의실에서 악수하던 그 순간이요. 조건 없다고 파트너십이라고 함께 성장하자고 했던 그 말들이요. 전부 거짓이었어요. 아니, 거짓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건 정말로 비즈니스였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햄반토타 항구가 보이는 방향이었어요. 15억 달러를 들여 지은 최첨단 항구, 스리랑카의 미래가 될 거라고 믿었던 그곳이요. 이제 그건 중국 것이 될 겁니다. 99년 동안요.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박준호가 도면을 펼치던 그날로요. 이번엔 그의 말을 들을 겁니다. 느려도 괜찮다고, 시간이 걸려도 괜찮다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대통령실이었어요. 긴급 보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뭐라고 보고해야 할까요? 항구를 잃었다고요. 99년 동안 중국에 넘어갔다고요. 제가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요.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제 서명이 거기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날의 서명이요. 자신감 넘치게 휘갈겨 쓴 글씨였습니다. 지금 그 서명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리웨이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건 비즈니스라고요. 파트너십은 상호 신뢰가 바탕이라고요. 하지만 신뢰 같은 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파트너가 아니라 고객이었고
이제는 채무자가 됐습니다.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동맹이 아니었어요. 창밖으론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또 정전 시간이었겠죠. 콜롬보 시내가 하나둘 어둠에 잠기고 있었어요. 저는 그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어둠에 잠기고 있다고요. 제 손에서 계약서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 위로 석양빛이 비쳤어요. 99년이라는 숫자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대통령 긴급회의가 소집됐을 때 저는 리웨이가 남기고 간 계약서를 들고 갔어요. 대통령과 강요들 앞에서 사실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항구 운영권을 99년간 중국에 넘겨야 한다고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소리를 질렀고 외교부 장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국방부 장관은 군사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법무팀 검토도 생략했고 속도만 중시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중앙은행 총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발표가 나갔습니다. 정부 대변인이 헨반토타 항구 운영권을 중국에 임대한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99년간이라는 말이 나오자 방송국 앵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청자들도 믿지 못했겠죠. 다음 날 아침부터 거리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곳곳에서 모여들었고 처음엔 작은 집회였지만 오후가 되자 수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대통령궁을 향해 행진하는 사람들의 물결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문으로 그 광경을 내려다봤어요. 플래카드와 깃발이 바다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구호 소리가 건물 안까지 들려왔어요. 대통령 퇴진, 정부 책임자 처벌, 항구 반환 같은 외침들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시위대는 대통령궁 정문을 돌파했습니다. 경찰이 저지하려 했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수십만 명이 넘는 인파가 정문을 밀어붙였고 결국 철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궁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어요. 저는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를 봤습니다. 카메라가 대통령궁 내부를 비추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우리나라를 돌려달라고, 우리 항구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미 궁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측근들의 도움으로 비밀 통로를 통해 탈출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공군 기지로 갔다고 군용기를 타고 해외로 떠날 거라고들 했습니다. 실제로 그날 밤 한 군용기가 콜롬보를 떠났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강요들도 하나둘 자취를 감췄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탔다고 했고 외교부 장관은 인도 대사관으로 피신했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정부가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요. 저는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집으로 가면 시위대가 찾아올 것 같았고 해외로 도망가려 해도 공항은 이미 시위대가 장악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대통령궁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불을 질렀나 봐요. 소방차 사이렌이 울렸지만 시위대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며 검은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휴대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기자들이었어요. 인터뷰 요청, 해명 요구, 책임 추궁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밤이 되자 거리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약탈이 시작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정부 청사들이 습격당했고 일부 장관 관저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경찰은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저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있으니 밖의 혼란이 조금 멀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사이렌, 고함, 유리 깨지는 소리, 폭발음까지요.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항구 완공식 날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날이요. 대통령과 강요들이 웃고 있었고 중국 대사가 축사를 했고 저는 단상 위에서 자랑스러워했어요. 이제 그 항구는 중국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부는 무너졌어요. 창밖으로 대통령궁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윤곽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궁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항상 환하게 빛나던 조명이 전부 꺼진 채였습니다. 텅 빈 것처럼 보였어요. 휴대전화 화면을 켰습니다. 뉴스 속보가 계속 떴어요. 대통령이 몰디브에 도착했다는 보도, 임시정부 구성 논의, 군부 개입 가능성 같은 기사들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전화기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았어요.
며칠 뒤 군부가 개입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됐고 통행 금지가 시작됐어요. 군인들이 거리를 장악했고 시위대는 강제로 해산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새 임시정부가 구성됐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군 총사령관이 수반을 맡았고 테크노크라트들로 내각을 꾸렸어요. 그들의 첫 번째 발표는 중국과의 재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계약은 유효하다고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답변했어요.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7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데 평소보다 2배는 걸린 것 같았습니다. 로비로 나오자 군인 2명이 서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거리는 군용 트럭들로 가득했습니다. 군인들이 도처에 배치돼 있었고 시민들은 조용히 걷고 있었어요. 며칠 전의 함성과 분노는 사라졌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통령궁 앞을 지나갔습니다.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궁의 일부는 불에 탔는지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정문은 부서진 채로 방치돼 있었어요. 한 노파가 철조망 앞에 서서 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을 지나쳤어요. 노파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났다고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요. 그저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통행금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방향을 틀어 집으로 갔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에 낙서가 있었습니다. 빨간 페인트로 쓴 글씨였어요. 반역자, 매국노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닦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았어요. 밖에서 군용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통행금지를 단속하는